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G 패스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간단하게 2016년 내년 공무원 시험 한국사 만점 및 고득점을 위한 학습 전략을 몇 개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무원 한국사 만점 받기. 공무원 한국사 만점 받기에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하고 싶은 순서는 뿌리국사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15년 9급 국가직과 수탁 지방직 시험을 기준으로 한 출제 경향, 그 다음에 한국사 만점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 그리고 뿌리국사의 1년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뿌리국사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뿌리국사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쑥스럽지만 저는 한국사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 단국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여러 특강을 담당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9급 및 7급 2005년부터 공무원 시험 강의를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KG 패스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2015년 9급 국가직 및 수탁 지방직 기준으로 해서 한국사 공무원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과 비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현대사의 비중,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근현대사의 비중, 다음에 분류사별 비중이 될 텐데, 올해 국가직과 수탁 지방직 두 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근현대사의 비중이 올해 국가직에서는 6문제, 수탁 지방직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근현대사 하면 1863년 고종이 즉위하시고 나이가 너무 어리셨지 않습니까? 12살의 나이로 즉위하시니까 아버지이신 흥선대원군께서 섭정을 시작하시는데, 이 흥선대원군의 섭정기부터 오늘날까지를 이제 한국 근현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편, 8편, 9편의 근현대사의 비중이 올해 국가직에서는 6문제, 수탁 지방직 문제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근현대사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6문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6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적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을 때가 작년 국가직 문제였죠. 작년 국가직의 4문제.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었을 때에는 8문제 정도까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그 다음에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흥선대원군의 섭정 이후의 근현대사는 일반적으로 6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류사별 비중인데,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런 테마가 되겠죠. 전체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준이 되는 틀은 정치사 부분에서 제시가 되고 뼈대가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다음에 사회, 문화 이렇게 분류사별 비중을 보면 정치사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사의 비중이 가장 많은데, 이 정치사의 비중이 올해 국가직에서는 9급에서 11문제, 수탁 지방직에서는 12문제, 물론 여기에는 경제, 사회, 문화와 통합된 문제의 경우도 이제 한두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사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래서 정치사의 비중이 이제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에 다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사의 비중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학습할 때에는 정치사에서 기본 틀 뼈대를 잡고 거기에 같은 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에 살을 붙여가시는 방법이 한국사 학습의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제시형 문제인데, 이 자료 제시형 문제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박스형 문제, 단답형 문제와 대비되는 문제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시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박스형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시되는 자료, 박스 안에 들어가는 자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역사서 등의 순수 사료형 문제가 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에 대한 평가도 되겠고, 사건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기를 제시하고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혹은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문제의 유형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유물유적의 사진이라든지 유물유적의 사진이라든지 그림 등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단답형 문제와 대비되는 박스형 문제의 비중이 이제 국가직에서 올해 12문제, 수탁지방직에서는 16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박스형 문제는 몇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13문제에서 14문제를 기준 중심으로 해서 보다 한두 문제 작기도 하고 한두 문제 많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 제시형 문제에서 이제 역사서의 내용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평가,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 제시형, 다음에 기타의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풀기 어려운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형 문제라든지 혹은 연표 제시형 문제, 그 다음에 옳은 것 선택하는 유형인데 이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것은 연표 제시형 순서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개에 대해서 모두 정확히 어떤 시점에 발생한 사건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난이도가 매우 높게 느껴지는 유형인데, 이런 순서형 연표 제시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연도에 따라서 시행되었던 연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출제의 비중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게 느껴지는 근현대사는 몇 문제를 중심으로 6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4문제, 많을 때는 8문제까지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분류사에서는 전체 한국사의 틀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는 정치사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자료 제시형 문제에서는 이제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이 순서, 연표 제시형 문제인데 여기에서 고난이도로 한국사가 느껴지니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두시고 나머지 사료나 자료 제시형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하시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지 고득점 만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2015년 시험을 기준으로 한 출제 경향과 비중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를 보면 효율적인 학습 전략인데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이해할 때 어떤 것에 주의하면서 한국사를 이해해야 되는지, 꼬부라진 길 꼬불꼬불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한국사 고득점이라는 목표로 가는지 아니면 지름길로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한국사의 고득점을 맞는다는 것은, 또 기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불성설일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땀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좀 제 나름대로는 세련되게 표현한다라고 해서 X축과 Y축이란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자, 역사가가 선정한 중요한 과거 사실, 역사가가 선정한 중요한 과거 사실이 있는데, 한국사를 먼저 학습할 때에는 이 역사가들이 선정한 중요한 과거 사실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내야 되겠고, 이 역사가가 선정한 중요한 과거 사실의 시기와 순서,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동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조선 후기에 우리가 숙종, 그 다음에 영조, 다음에 정조, 그 다음에 세도정치, 이런 정치사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숙종의 환국정치, 그 다음에 영조의 완론탕평정치, 다음에 정조의 출론탕평정치, 이렇게 조선 후기의 정치가 전개되는데, 이때 숙종 때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 먼저 기억하기보다는 숙종 다음에 그 사이에 경종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영조, 정조, 이렇게
왕조가 이어진다, 왕대가 이어진다. 그래서 숙종, 경종, 이영조, 정조인데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것은 숙종, 이영조, 정조 때의 정치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 왕대의 순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Y축에서의 순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도 정치를 통해서 뼈대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숙종 때 있었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경신황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희빈 소생 왕자 세자 책봉 과정에서 기사황국이 있었으며, 다음에 인현왕후 복위와 관련된 갑술황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1701년 장희빈 죽음과 관련된 무고의옥, 1717년 왕세자 교체 프로젝트였던 정유독대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숙종대를 이해했을 때에 숙종 때 경신황국, 기사황국, 갑술황국, 무고옥, 정유독대 이런 순서를 먼저 잡는 것이 기본 틀이 됩니다. 경기술무정, 싸우는 방식에는 정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경신황국, 기사황국, 갑술황국 이건 급격한 정국 교체를 의미한다. 이것을 환국정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환국정치가 특징이었다면은 경기술을 통해서 숙종을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기술무정 얘기 나오면은 경종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경종 이전에 있었던 숙종 때의 상황이다. 그 다음에 경종 때 신임 옥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정치사의 흐름이 순서적으로 기억이 돼야 됩니다. 경기술무정, 숙종, 경종 때 신임 옥사, 영조의 완론탕평, 정조의 출론탕평 이렇듯. 자, 1번 X축과 Y축에서 X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났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큰 틀로 끊으면은 고대, 중세, 근세, 근대의 태동기, 근대로의 이행기 등등으로 끊을 수가 있겠고, 좀 더 중간 분류하면은 각 시대에 해당하는 왕대의 흐름이 있겠고, 더 세분화하면은 특정 왕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의 순서가 있겠고, 이러한 순서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한국사를 빠르게 습득하는 효율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의 정리가 끝났다면 또 두 번째로 물어보는 유형이 이 사건의 순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숙종 때의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무고옥, 정유독대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한두 개를 제시하면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답하라 하면은 숙종 때 제시된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같은 왕대의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다음에 문화라든지 등등, 또 정치 부분에 있어서 대외 관계라든지 해서 통시대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역사가가 선정한 중요한 과거 사실이 무엇인지조차도 판단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선정을 하고 같이 익혀가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숙종 때 정치적으로는 경기술무정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대외 관계를 보면 숙종 때의 대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백두산 정계비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고옥과 정유독대 사이에 백두산 정계비가 숙종 때 세워졌다. 대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되겠고, 또 우리 영토 독도와 관련해서는 용감한 수군 안용복도 대외 관계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왕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숙종 때 전국적인 대동법이 완성이 되었고, 이때 숙종 때 전국적인 대동법이 완성되었다는 얘기는 대동법은 조선 후기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100년 후인 숙종 때 황해도 지역의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전국적인 대동법이 완성되는데, 이런 전국적인 대동법이 완성되는 것도 숙종 때이다. 또 하나, 상평통보를 조선의 공식 법정으로 지정하여 육통을 널리 확대시켰다. 이러한 것들이 동시대에 있었던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겠고, 다음에 사회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이 17세기 말에 장길산의 난이 일어났다. 광대 출신이었던 장길산의 난.
숙종 때 장길산에 나는 16세기 명종 때 임꺽정의 난과 비교해서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테마이니까 동시대 숙종 때 있었던 광대 출신의 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농서 홍만선의 산림 경제가 이 시기에 편찬되었고, 홍만선의 산림 경제 등이 편찬되었다 등등. 즉 Y축에서는 같은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정치, 대외관계, 경제, 사회, 문화 통시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학습 방법이 Y축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시대 순과 흐름으로 순서를 기억한다. 두 번째, 같은 시기에 있었던 정치, 대외관계,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른다. 이게 이제 X축과 Y축 이해인데, 이 1번 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제자분들이 여기에 써져 있는 1번, 2번, 3번, 4번 효율적인 학습 전략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제 긴급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X축과 Y축을 잘 이해한다. 자, 됐죠? 두 번째 볼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역사적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건 서술형 문제이죠. 예를 들면은 고려 시대의 광종 때 빈민 구제를 위해서 국가가 펀드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고려 광종 때 제2보라고 하는 펀드를 국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제2보의 목적은 빈민 구제를 위한 것이었다. 사실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 광종 이전 고려 3대 정종 때 광학보를 설치하는데, 광학보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한 펀드는 농민들을 위한 것이냐, 승려의 면학을 위한 것이냐, 승려의 면학을 위한 것이다 등등 사실관계 그 자체를 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겠고, 사실 팩트 자체의 정확한 이해.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사건 원인, 경과, 그리고 결과 및 영향, 의의와 한계성을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원인은 왜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3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1884년 갑신정변, 먼저 반드시 X축부터 기억이 돼야 되겠죠. 갑신정변 이전에는 이모군란이 있었고, 갑신정변 2년 후에 이모군란 2년 후에 갑신정변이 있었으며 X축, 그 다음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 있었고, 통학 농민운동, 이런 X축이 먼저 이해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자체에서 갑신정변의 원인, 이유, 배경이 무엇인가. 이 갑신정변 하면은 1884년 급진괴합파가 일으킨 3일 천하로 끝난 정변,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다. 갑신정변의 원인은 친청 세력의 급진개화파 탄압, 친청 세력의 급진개화파 탄압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의 근대적 개혁 정치의 부진, 근대적 개혁 정치의 부진 등이 배경이 되겠으며, 또 하나 차관 도입 운동을 전개하는데, 차관 도입 운동의 실패에 따른 위상 약화와 정치적인 위기감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배경으로는 갑신정변 일어나기 직전에 베트남 문제로 청나라와 프랑스 청불전쟁이 발발하는데, 청불전쟁으로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주둔하며 군권을 장악했던 청나라 군사 3천여 명 중 절반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청불전쟁이 발발하는데, 청불전쟁에서 청나라 복권 함대가 프랑스 함대에게 계속 대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청불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 군사 빠져나가며 청나라의 군사력이 조선 내에서 약화되었고, 더구나 프랑스에게 지고 있으니까 정변을 일으키더라도 청나라 추가 파병의 여지가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정변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경과는 경과는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했다.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이제 급진개화파가 국왕을 그들이 방해하기 좋은 경호궁으로 옮기고 개혁정강 14개를 발표했었다. 개혁정강 14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수구파를 왕의 이름으로 불러 처단했었고, 다음에 개혁정강 14개를 반포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 및 영향 결과 청군대의 개입으로, 청군대의 공격으로 3일 천하로 끝나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의와 한계성 및 영향, 다음에 결과 청군의 공격으로 3일 천하로 끝나게 된다. 그리고 영향은 어떻게 된다? 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가 제거된다든지 일본 등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급진개화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버리고 이후 한동안 개화 정책이 후퇴하게 되었으며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 심해진다. 그 다음에 의를 보면 의, 비록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났지만 한국사에서 최초의 근대적 정치변혁 운동이었다. 최초의 근대적 정치변혁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의의를 꼭 기억하시고, 최초의 근대적 정치변혁 운동이었다. 입헌 군주제 추구하였으며 그 다음에 조세제도의 개혁 등도 추구하였고 평등사회도 추구하였다. 마지막 한계성을 보면 한계성, 비록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운동이라고 높이 평가되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토지제도의 개혁이 없었으며, 다음에 일본의 군사력에 기대는 외세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갑신정변이 갖는 최대의 한계성으로 평가된다.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렇게 원인, 다음에 경과, 결과 및 영향과 의의 한계성, 이거 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X축에서의 순서,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검문도 사건,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틀을 잡아둔 상태에서 갑신정변 한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다. 사실 그 자체, 그러면은 급진개화파가 개혁정강 14개를 공포하는데 갑신정변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근대적 정치 변혁운동이었다. 이때 급진개화파가 발표한 개혁정강 14개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사실 그 자체 아닙니까? 개혁정강 14개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실관계 위에도 역시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을 볼 때 사건, 원인, 경과, 결과 및 영향, 의의와 한계성, 한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 아주 중요한데, 이에서 이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과 연계돼서 파악되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론과 문제를 연결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론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이론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론 부분을, 중요한 한국사의 과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역사가 선정한 중요한 과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기억할 수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다? 항상 문제를 통해서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이론을 한번 학습했다 하면은 이 이론을 또다시 반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보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점검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론서를 다시 보면서 이론서에서 그 틀을 다시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이론 다음에 이론으로, 이론 학습 다음에 이론으로 또 돌아가서 지겹게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아껴두지 말고 이론 1회독이 끝났을 때 반드시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론 이해 정도를 나 스스로 평가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다시 이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론, 기출문제, 이론, 다음에 또다시 예상문제 등의 문제, 다음에 이론. 이런 학습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이론 1회독, 이론 2회독, 이론 3회독, 이론 4회독, 그리고 기출문제, 다음에 예상문제, 모의고사 이런 순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의 한국사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들이 기억돼야 되는지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 문제 이런 방법으로 학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지만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아주 중요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테마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가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었으면 네 번째가 자, 이제 2016년 고급 국가직 및 지방직 대비 제가 개설하고 있는 개설 강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7월, 그 다음에 2015년 9월, 다음에 이제 11월, 2016년 1월, 2016년 3월 이렇게 두었을 때 내년 고급 국가직 시험이 이제 2016년 4월, 올해와 같은 2016년 4월이라는 기준 속에서 이제 국가직과 수탁 지방직 대비 개설된 강좌를 설명을 드리면 홀수달, 그러니까 7월, 9월, 11월 이렇게 되겠죠. 홀수달 개강 2개월 뿌리국사 단과는 이제 홀수달마다 계속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2개월 단위로 다음에 뿌리국사 이론 강좌는 개강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론 2개월 단과가 홀수달에 개설해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개설되는데 여기의 특징이 이 뿌리국사, 정역국사에는 전 근대사와 다음에 근현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를 한꺼번에 수업하는데 이제 2개월 단위죠. 2개월 단위이고 그 다음에 매주 2번씩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일주일에 8시간이죠. 2번, 4시간, 4시간. 그리고 이제 2개월 과정으로 전개되는데 제1편 한국사의 바른 이해에서 제9편 한국현대사까지 전부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에 특강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이론 수업을 1회독 하셨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료 사료 특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현대사 특강, 문화사 특강 등을 수시로 개설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시면은 함께 동참하시면은 고득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인데 2015년 이제 11월부터 다음에 내년 3월, 4월까지 문제풀이가 계속이 되는데 11월 달에 개설되는 문제풀이는 기출 및 기출 변형 문제풀이이고 다음에 2016년 내년 1월은 예상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2016년 3월부터는 이제 실제 시험 유형의 예상 동형 모의고사 문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국사는 1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달 개강 반, 다음에 8월, 10월, 12월, 그 다음에 2월, 다음에 4월 등등 짝수반 강의 1개월 완성반이 있는데 이제 1개월 완성반은 처음 한국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빠른 한국사 1회독을 위해서 또는 한국사 이론을 완성했는데 1개월 만에 빨리 스피드하게 복습하고 싶었을 때 그러한 제자분들을 위해서 처음 한국사를 접한다든지 그 다음에 빨리 1회독 하고 싶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이제 짝수 1개월 완성반이라는 강좌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 재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간 커리큘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뿌리국사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뿌리국사 수업의 특강. 자, 이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1개월 짝수 완성반 기준이 아니라
8시간 반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8시간 뿌리국사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를 같이 한다는 이미 말씀드렸고, 다음에 서부 자료로 핵심 요약 정리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과 문제, 실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이론과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항상 별개로 놔두고 학습을 하시면 안 될 것이고, 이론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핵심이 요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 자료로 여러분에게 핵심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한국사 정리할 때 나오는 것이 역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역사의 의미인데, 이 역사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이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 사건의 집합체, 사실로서의 역사의 개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가가 과거 사실을 토대로 이를 조사, 연구, 재구성하여 주관적으로 제시한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다. 이 두 가지로 역사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실제 문제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서부 자료를 배포를 하고, 서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 이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와 문답식으로 채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론 부분이 문제로 연결되게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로서 역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모든 과거 사건의 집합체이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의미 중에 바닷가 모래 아래 수많은 집합체의 개념은 사실로서의 역사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과거 사실을 토대로 이를 조사, 연구하여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서, 기록된 자료에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기록으로서의 역사에는 문제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가가 과거 사실을 토대로 조사, 연구, 재구성하여 주관적으로 제시한 것.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어떻다는 얘기이냐? 그래서 첫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냐? 아니면은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이란 얘기이냐?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서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서와 기록된 자료이고 역사가가 조사, 연구, 재구성한다는데, 그럼 도대체 그것이 두 번째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역사가의 주관이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서에는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누구의 많은 주의를 두면서 읽어야 된다? 편찬자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된다. 왜? 편찬자,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찬자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어야 된다. 편찬자의 주의를 기울이며 읽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테마가 되겠죠?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때 편찬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는 편찬자의 주관이 기록으로서 역사에는 개입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편찬자의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 먼저 관찬 역사서이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편찬한 사찬 역사서이냐? 국가적 목적이었느냐? 개인적인 편찬이었느냐? 두 번 볼 것이고, 두 번째, 편찬자의 직업, 다음에 신분은 물론이고 편찬자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라든지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눈, 사관 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읽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료의 내적 비판을 통해서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된 부분을 골라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된 부분을 골라내며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개입된 부분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항상 이론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론과 문제는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이론 부분을 학습할 때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론 이래도 학습하면은 기출문제로 돌아와서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편찬자의 주의를 기울이며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료의 내적 비판도 필요하다. 세 번째, 기록으로서의 자료, 역사서는 시대에 따라 달리 쓰여지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통해 역사를 배운다. 이 네 개가 완벽히 정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완벽한 이론 이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네 개가 이해되지 않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말로만 읽은다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수업의 특징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같이 서브 자료로 핵심 정리하면서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괄호놓기라든지, 그 다음에 단답형 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냐 등등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서브 자료로 제시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핵심을 분명히 제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핵심이 무엇이냐? 4개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연결되는 수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양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무원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과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고급 7급 등의 공무원 시험에서 결국은 수치화된 점수로 1차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데 이때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의 수치화된 점수는 이 점수 자체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똑같이 제시하고 얼마나 공정한 틀 내에서의 여러분들의 열정이 투여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열정의 지수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셔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최선의 열정을 다하신 상태에서 노력하신다면, 최선의 열정으로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고 또 좋은 공무원이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한국사 부분에 있어서 어렵게 돌아가지 않고 빨리 지름길로 가서 빠른 시일 내에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열정 뛰어넘어서 제가 저 열정을 보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학습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반드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